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에 70억 달러를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한 미국. 72시간이면 한국은 무릎 꿇는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한국의 소름 돋는 역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중동 방공망이 마비됐고 사우디는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1,800억 달러를 잃은 미국이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70억 달러를 뜯으려다 무릎 꿇게 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펜타곤 지하 3층 전략상황실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셰퍼드 차관보, 서울행 비행기를 준비하세요. NSC 캐서린 왈도 부보좌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 불과 석 달 전, 제가 직접 한국 대표단의 면전에 7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던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그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32년간 동아시아 외교를 주물러 온 워싱턴의 베테랑, 한반도 길들이기의 달인. 그것이 저 마크 셰퍼드라는 이름 석자에 따라다니는 수식어였죠. 하지만 석 달 만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중동에 배치된 4만 7천 명의 미군 장병들이 방공망 없이 적의 사정거리 안에 벌거벗겨져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미국의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으며, 펜타곤 내부 보고서에는 1,8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시뻘겋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것들의 총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앙의 시작점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목줄을 쥐려다가 오히려 자신의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뼛속 깊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저는 마크 셰퍼드입니다.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이 직함을 달고 32년을 보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받은 뒤 국무부에 들어간 것이 28살 때였습니다. 이후 주일 대사관 정무참사관, 주한대사관 공사참사관, 국무부 한반도 과장,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를 거쳐 차관보에 올랐죠. 아시아를 다루는 미국 외교관 중에서 저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아니, 우습게 본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왜냐고요? 제 눈에 한국은 이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 미군 3만 6천 명이 피를 흘려 지켜준 나라. 70년 넘게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준 나라. 미국의 해구산이 없으면 북한의 핵 앞에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감히 미국에게 대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가능성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들이 연일 드론과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미 해군 함정들은 끊임없이 요격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이란 쪽에서 날려보내는 드론 한 대의 가격은 고작 3천만 원. 하지만 그걸 격추하기 위해 미군이 쏘아 올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무려 120억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미사일 수백 발이 허공에 뿌려졌고 탄약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국 본토의 방산업체들은 생산 라인이 녹슬고 느려 터져서 텅 빈 탄약고를 채워 넣을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기간산업 공동화라는 병이 미국의 군수산업까지 좀먹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때 워싱턴의 누군가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한국한테 돈을 더 뜯어내자. 저는 그 아이디어에 솔직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기회를 기다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중동의 위기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한국이 가만히 앉아서 미국의 안보, 우산만 공짜로 쓰겠다고? 그건 미국 납세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물론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내는 금액을 대폭 올리고 가능하다면 한국군 일부를 중동에 파병시켜 미군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대통령도 이 안에 흡족해 했습니다. 셰퍼드, 한국한테 얼마를 불러야 하나? 대통령이 물었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70억 달러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기존 한국이 부담하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3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5배 이상으로 올려 불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9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말한 카드는 주한미군 28,500명의 철수 위협이었습니다. 이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한국은 무조건 굴복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으니까요. 한국의 역대 정부는 미국이 방위비를 올려 부를 때마다 불만을 삼키며 사인해왔습니다. 북한 핵미사일의 그림자 아래에서 미국의 보호를 잃는다는 것은 한국에게 곧 생존의 위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똑같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에 청구서를 내밀고 72시간 안에 서울이 백기를 들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32년 경력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워싱턴 포그바텀의 국무부 본관 7층. 동아시아 태평양국이 사용하는 대형 회의실에 긴 협상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흐르고 벽에는 성조기와 함께 역대 국무장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제 양옆으로 펜타곤에서 나온 제임스 콜린스 미사일 방어국장, 국무부 한반도과 실무진 3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콜린스는 저와 2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잘 알았고 이번 협상의 시나리오도 이미 완벽하게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맞은편에는 한국 외교부에서 온 대표단 5명이 앉았습니다. 수석 대표는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제가 워싱턴에서 만난 한국 외교관들 중에서 가장 표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 저는 속으로 그를 가볍게 봤습니다. 어차피 이 협상은 형식일 뿐이었으니까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악수를 마친 뒤 저는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국 수석대표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서류를 건넨 것이 아니라 던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제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이라는 것을 이 테이블 위의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고 통역이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현재 미합 중국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세계의 안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군 4만 7천 명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한 달 운용비만 38억 달러입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해구산과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안보를 사실상 무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수석대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미합 중국의 피와 돈 덕분입니다. 한국 전쟁 때 우리가 3만 6천 명의 젊은이를 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서울은 평양의 관할 구역이었을 겁니다. 회의실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주먹을 꽉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석 대표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표정이 내심 즐거웠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참고 있다는 것은 곧 굴복의 전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간 70억 달러의 방위비 분담을 요청합니다. 콜린스가 옆에서 보충했습니다.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한국의 석유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한국군 전투부대의 중동 파병도 함께 논의할 사안으로 올렸습니다. 70억 달러 청구서의 파병 요구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최대치를 불렀습니다. 협상에서는 높게 부르고 깎아주는 척하면 됩니다. 50억 달러의 합의에도 저는 충분히 만족할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수석 대표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숫자들을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마주 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셰퍼드 차관보님.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당혹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석 대표는 우리가 건넨 70억 달러 청구서를 그 봉투 안에 차곡차곡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 돌려보냈습니다. 이건 가져가십시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져가라고? 70억 달러짜리 요구안을 고스란히 돌려보낸다고? 이것이 미국 측의 최종 입장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수석 대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일부러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국 대표단 전원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완벽하게 동시에 셰퍼드 차관보님, 대한민국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는 순간 달라질 겁니다. 저는 여유롭게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물론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선택이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합 중국은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그 재검토에는 주한미군 28,500명의 주둔 지속 여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수 카드였습니다. 저는 한국 수석 대표의 얼굴에서 공포가 스치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32년 경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네 글자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모든 정권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워싱턴의 정가의 보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수석 대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변했습니다. 무표정하던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셰퍼드 차관보님, 그는 서류 가방에 잠금 장치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재검토를 환영합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환영한다고? 협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한국 대표단은 돌아섰습니다. 5명의 뒷모습이 회의실 문을 지나 복도로 사라지는 동안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마크, 뭐야? 블러핑이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며칠 지나면 비공개 채널로 연락이 올 거라고. 50억 달러 정도에서 타협하자는 제안이 올 거라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초기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된 수순입니다. 72시간 내에 서울에서 양보안을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72시간. 하지만 72시간이 지나도 한국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울에서 날아온 것은 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버릴 상상도 못했던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다는 속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 나온 한마디가 워싱턴 전체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핵억지력 확보를 위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입니다. 독자 핵무장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속보를 읽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바지 위로 쏟아졌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협박에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서 핵무장이라는 전 세계가 경악할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골랐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 발언이 터진 것은 제가 72시간을 기다리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국무부 사무실에서 CNN 속보 자막을 보면서 콜린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임스, 한국이 핵무장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웃기지 않나? 콜린스도 웃었습니다. 허세겠지. NPT 탈퇴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매장되는데 그걸 감수할 리가 없잖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겠다는 소리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국제 제재를 감수하면서까지 핵을 가지겠다고? 말이 안 됐습니다. 분명 워싱턴을 자극해서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외교적 블러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CIA에서 올라온 브리핑 보고서를 읽는 순간 제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독자 핵무장 능력 평가,
기술적 현실성 분석.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CIA 분석관들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실제 핵탄두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추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권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체 설계한 원자로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이론적으로 이미 확보한 상태였고 부족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의 두 번째 섹션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력평가. 한국은 사거리 800km 이상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체 기술까지 합치면 핵탄두 운반수단은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결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핵탄두를 만드는 능력과 그것을 목표물까지 날려보내는 능력. 한국은 두 번째 능력을 이미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고 첫 번째 능력은 마음만 먹으면 반년 안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보고서의 세 번째 섹션이었습니다. 한국 국내 여론 동향. 숫자가 눈에 꽂혔습니다. 한국 국민의 78%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78%. 거의 10명 중 8명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의 해구산, 이른바 확장억제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고작 16%였습니다. 10명 중 겨우 한두 명만이 미국이 정말로 한국을 위해 핵미사일을 발사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머릿속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블러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저 마크 셰퍼드였습니다. 제가 7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던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한 것이 한국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시켜 핵무장이라는 역사적 결단의 명분을 확보해버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움직임은 외교적 압박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NPT 탈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을 흔들면 한국이 물러서리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 다음에 꺼내든 카드는 핵무장보다 더 즉각적이고 더 물리적이며 더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전해준 것은 콜린스였습니다. 새벽 4시 17분. 제 개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콜린스의 번호가 떴습니다. 그가 새벽에 전화를 건다는 것 자체가 비상사태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크, 큰일 났다. 콜린스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국이 천궁투 핵심 부품 수출을 전면 동결했어. 잠이 확 깼습니다. 뭐라고? A사 레이더 소자, 유도 제어 모듈, 요격 미사일 단체. 대미 수출 전부 포함이야. 서방 전체를 향한 공급을 끊어버렸어. 천궁투.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이 무기 체계의 이름을 저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천궁투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에는 패트리어트가 있고 사드가 있고 이지스 체계가 있었으니까요. 한국산 미사일 방어 체계 하나가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이 제 두 번째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콜린스는 전화기 너머로 펜타곤의 비상 분석 결과를 읽어줬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서재로 뛰어갔습니다. 현실은 이랬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에 배치된 미군의 방공망은 사실 미국 무기만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자랑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한 발에 120억 원이 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요격률이 61%에 불과했습니다. 10발을 쏘면 4발은 빗나가는 겁니다. 이란이 쏘아대는 값싼 드론 파상 공세 앞에서 패트리어트는 가성비의 재앙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궁투는 어땠는가? 요격률 97.3%. 한 발의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실전에서 이란의 분산형 자폭,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상대로 거의 백발백중에 가까운 명중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미국산 패트리어트 대신 한국산 천궁2로 방공망을 교체하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이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들은 지난 20년간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 부품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해 왔습니다. 특히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정밀 반도체 소자와 유도 제어, 모듈의 핵심 칩은 한국산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워낙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니 미국 방산업체들조차 자국산으로는 동급의 성능과 가격을 맞출 수 없어서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콜린스가 말했습니다. 마크, 한국이 A사 레이더 소자 공급을 끊으면 우리 패트리어트 신규 생산분도 차질이 생겨 기존에 실전 배치된 물량의 부품 교체도 막힌다고. 대체품은 자국 생산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18개월. 일본이나 유럽에서 가져오는 건 성능이 안 맞아서 시스템 통합에 2년 이상. 18개월이라고? 그게 최적 시나리오야. 현실적으로는 2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저는 서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8개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매일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18개월을 기다리라고? 그 18개월 동안 중동에 배치된 4만 7천 명의 미군 장병들은 방패 없이 적의 미사일 세례를 맨몸으로 맞아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이 한 것은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미국의 중동 방공망 사슬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를 뽑아버린 것이었습니다. 9일이 지났습니다. 9일. 한국이 부품 공급을 끊은 지 불과 9일 만에 중동 미군 사령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페르시아만 일대 방공 자산 운용 가능 비율 47%로 하락, 요격 미사일 비축량 위험 수위 돌파, 47%, 방공망의 절반 이상이 작동 불능이거나 탄약 부족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공 태세를 유지하려면 최소 8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7%라는 수치는 사실상 적에게 하늘을 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사일 방어국의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됐고 콜린스가 브리핑을 주도했습니다. 저도 국무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펜타곤의 별 4짜리 장군부터 방산업체 임원들까지 30명 넘게 모여 있었습니다. 콜린스가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페르시아만 일대의 미군 기지들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각 기지 옆에는 방공자산 현황이 숫자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노란색 경고 또는 빨간색 위험이었습니다. 현재 바레인 해군 기지의 패트리어트 포대는 요격탄 잔여량 23%입니다. 카타르 아루데이드 공군기지는 31%, 쿠웨이트 아리프자는 18%.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산 A사 레이더 소자 없이 패트리어트 신규 생산분을 출고할 수 있는 시점은? 콜린스가 로키드 마틴 부사장을 쳐다봤습니다. 빨라야 14개월 뒤입니다. 14개월이라고요? 국내에서 동급 성능의 반도체 소자를 양산하려면 생산 라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산 소자의 정밀도는 우리 자국산보다 2세대 이상 앞서 있어서 단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가 한국산 부품 없이는 자사의 대표 무기를 제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인정해야 하는 치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군사력에 이 정도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32년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작은 동맹국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 무관심의 대가가 지금 펜타곤 회의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콜린스를 붙잡았습니다. 제임스, 솔직하게 말해줘. 얼마나 심각한 거야? 콜린스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 이란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어. 우리 방공망이 반토막 났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만약 이란이 이 기회를 노리고 대규모 공세를 펼치면 우리는 막지 못해. 못 막는다고? 패트리어트로 요격하면 되지 않냐고? 잔탄이 없는데 뭘로 쏘나? 이란은 3천만 원짜리 드론을 500대 날리면 돼. 우리는 그걸 막을 120억 원짜리 미사일이 없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미군 장병 4만 7천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만든 것은 제가 한국에 들이밀었던 70억 달러짜리 청구서 한 장이었습니다. 중동의 방공망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대한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차관 파이살 알카타니가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중동 안보 협의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국무부에서 알카타니를 맞았습니다. 사우디 왕실의 핵심 인사답게 그는 흰색 가운과 머리 수건 차림이었고 검은 수염 사이로 드러나는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그 단단함 속에 뭔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미국의 중동 안보 공약을 확인시켜 주려 했습니다. 차관님, 미합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며 미국의 방공 역량은 곧 정상화될 것입니다. 알카타니는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의 무표정과는 다른 종류의 무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의 무표정이 감정을 숨기는 것이었다면 알카타니의 무표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셰퍼드 차관보.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미국 방공 자산의 가동률이 50% 미만이라는 정보를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미국의 방공 태세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저는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알카타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차관보님,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산 패트리어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이란에 드론 한 대를 잡기 위해 120억 원짜리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고 그마저도 요격률이 60%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반박하려 했지만 알카타니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궁2는 한 발에 우리 패트리어트의 3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런데 요격률은 97%를 넘깁니다. 우리가 UAE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한 발을 쏘면 한 발이 맞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면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부품 하나를 받으려 해도 의회 승인, 국무부 허가, 인권 조건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산 무기인데 언제 어디에 쓸지를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동맹입니까? 아니면 종속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알카타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면서 파트너가 됩니다. 기술을 나누고 현지에서 함께 조립하고 우리의 자주국방 역량을 키워줍니다.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성능은 미국보다 우월하고 가격은 절반이며 납기는 약속한 날짜에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방공체계 현대화 패키지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8조 원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우디가 미국을 건너뛰고 한국과 직접 200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차관님, 그것은 미사우디 안보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입니다. 저는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안보 동맹의 근간을 흔든 것은 미국입니다. 셰퍼드 차관보. 알카타니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에게 방위비 70억 달러를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동맹을 상대로 안보를 인질 삼아 깡패처럼 부셨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셰퍼드 차관보,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우디가 내일이라도 같은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미국의 방위 공약이라는 것이 결국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파트너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악수도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도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2년간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들이 사우디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UAE가 한국과 천궁투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규모는 85억 달러. 이어서 이라크가 한국 방공 체계에 관심을 표명했고, 카타르도 기존에 미국과 논의하던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획을 보류하고 한국산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 쌓아 올린 방산, 독점 체제가 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격은 중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와 UAE의 대한국 방산 대전환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유럽에서도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미국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대량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의 납기 지연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찍힌 날짜를 2년 넘게 지키지 못하면서도 가격은 계속 올리고, 부품 하나를 보내려면 의회 승인을 받느라 몇 달씩 끌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의 2배에 달하는 로켓 탑재량, 미국제보다 빠른 연사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약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배에 실어보내는 기적 같은 납기 능력. 하지만 폴란드가 천무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개방형 모듈러 구조. 천무는 폴란드가 자체 개발 중인 미사일을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도록 사격, 통제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열어줬습니다. 미국제 하이마스는 절대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마스를 사면 미국산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강제로 끼워 팔며 영원한 종속의 사슬을 채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천무라는 플랫폼을 제공하되 그 위에 무엇을 올릴지는 고객국이 결정하게 했습니다. 프랑스가 움직였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나 유럽, 독자 방위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유럽 자체의 방산 생산력은 처참할 정도로 부족했고, 당장 러시아를 견제할 장거리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프랑스가 선택한 것도 한국의 천무였습니다. 프랑스가 독자 개발 중인 사거리 150km급, 나아가 500km급 차세대 미사일을 천무 발사대에 통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제 하이마스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자유도였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루마니아까지 나토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 방산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이 도미노 현상을 지켜보면서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70년간 쌓아 올린 군사적 헤게모니가 눈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집트, 중동과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거대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F-16을 주력기로 운용해왔습니다. 미국은 매년 13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이집트에 제공하면서 이집트를 중동 안보 구조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 이집트가 미국 F-16의 추가 도입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한국의 FA-50 경공격기를 대량 발주했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FA-50, 서방의 군사 평론가들이 그저 싸구려 훈련기 정도로 깎아내리던 비행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군사 수뇌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FA-50이 단순한 경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FA-50 한 대의 가격은 F-16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전에서 충분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조종사 훈련부터 정비, 군수 지원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가 FA-50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무장의 자유였습니다. 미국제 F-16을 사면 무장도 미국산을 써야 합니다. 미국산 미사일, 미국산 폭탄, 미국산 전자전 장비. 하나라도 미국이 아닌 것을 달려고 하면 시스템 통합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부품 공급을 끊어버리면 F-16은 활주로에 서 있는 비싼 고철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이집트는 이미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FA-50은 유럽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 지상 타격용 타우러스와 브림스톤, 미국의 AIM-9, 그리고 한국 독자 개발 국산 무장까지 자유자재로 통합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어떤 나라의 무장이든 달 수 있는 완전한 무장 자율성. 이것이 FA-50을 단순한 싸구려 비행기가 아니라 전 세계 수출 시장의 맹수로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전략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FA-50은 미끼였습니다. 한국은 FA-50을 통해 고객국의 공군 생태계 전체를 설계해줍니다. 조종사 기초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정비사 양성, 부품 공급망, 군수 지원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거대한 패키지로 묶어서 고객국의 공군력 자체를 통째로 한국식으로 이식해버립니다. 한번 한국의 항공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극히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FA-50으로 기초 체력을 다진 고객국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로 업그레이드되는 것입니다. FA-50이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KF-21이라는 대양으로 나아가는 100년 전략, 비행기 한 대 팔고 뒤돌아서서 유지비만 뜯어내는 미국이나 프랑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치밀한 장기 전략이었습니다. 이집트의 FA-50 대량 발주 소식을 접한 날,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천궁2 부품 공급 차단, 사우디 200억 달러 이탈, UAE 85억 달러, 폴란드 천무 도입, 프랑스 천무 검토, 이집트 FA-50 전환, 나토 7개국 한국 방산 도입.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제가 한국 대표단 앞에 던진 70억 달러짜리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펜타곤 내부에서 한 편의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발 공급망 차단이 미국의 글로벌 군사 태세에 미치는 영향평가. 저는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숫자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총 손실 추정액 1,8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52조 원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취소된 무기 계약이나 소모된 미사일의 금전적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지탱해온 가장 핵심적인 기둥의 균열 비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 억제력, 동맹국을 향한 절대적인 통제권, 중동에서의 독점적인 안보 조율자 지위. 이 모든 것이 공중으로 증발한 가치를 환산한 것이었습니다. 방산계약 취소 및 이전 약 620억 달러, 중동 동맹국 이탈에 따른 전략적 손실 약 480억 달러, 유럽 나토 국가들의 한국 전환에 따른 시장 상실 약 350억 달러, 미군 중동 작전 차질 및 긴급 대체 비용 약 210억 달러, 기타 무형 자산 손실 약 140억 달러, 1,800억 달러, 70억 달러를 뜯어내려다 1,80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멍청한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멍청한 거래의 설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보고서가 백악관에 올라간 다음 날 NSC 부보좌관 캐서린 왈도의 전화가 왔습니다. 셰퍼드 차관보, 지금 즉시 백악관으로 오세요. 왈도의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왈도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NSC에서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고 사무적인 성격이었지만 이날 그녀의 눈에는 쇠처럼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앉았습니다. 1,800억 달러 보고서 읽으셨죠? 읽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우디가 200억 달러 계약을 한국과 체결하려 합니다. UAE는 85억 달러. 이집트는 FA-50으로 전환하면서 F-16 추가 도입을 취소했습니다. 폴란드와 프랑스는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중동 방공망은 47%로 추락했고 이란은 이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왈도는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마치 기소장을 읽는 검사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셰퍼드 차관보, 당신이 한국에 70억 달러를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한 것이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왈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방산 부품 공급을 복구시켜야 합니다. 중동 방공망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군 장병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둘째,
사우디와 UAE의 대한국 전환을 최소한 지연시켜야 합니다. 왈도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입니다. 셰퍼드 차관보가 직접 서울로 가십시오. 한국 정부와 만나서 공급망 재개를 요청하세요. 요청. 저는 그 단어에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석 달 전, 같은 이 워싱턴에서 한국 대표단에게 청구서를 던지며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는 건 미국 덕분이라고 말했던 제가 이제 서울로 날아가서 공급망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갑이 을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이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차관보님, 왈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번만큼은 청구서를 던지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백악관을 나왔습니다. 11월에 워싱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추위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석 달 전에는 명령하러 갔던 그 도시에 이번에는 읍소하러 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것은 워싱턴을 떠난 지 14시간 뒤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석 달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수석대표 앞에 70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밀어넣던 제 손. 여러분 나라가 존재하는 건 미국 덕분이라고 내뱉었던 제 입. 72시간이면 무릎 꿇는다고 장담하던 제 목소리. 그 모든 오만의 잔해가 제 가슴 위에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밖은 서울의 겨울이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바람과는 질감이 달랐습니다. 서울의 바람에는 뭔가 단단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2년간 수도 없이 한국에 왔었지만 이번에는 같은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거대한 물류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고속도로, 방산 수출 호황을 알리는 뉴스가 택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미국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약소국이라고? 제가 32년간 믿어왔던 그 전제가 서울의 스카이라인 앞에서 초라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회담 장소는 서울 외교부 청사 6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석 달 전 워싱턴 국무부 회의실과 거의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긴 협상 테이블, 양쪽에 마주보는 의자들, 벽에 걸린 국기.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좌석 배치였습니다. 석 달 전에는 제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갑의 자리. 발언권을 쥐고 분위기를 주도하고 상대방에게 청구서를 밀어넣는 자리. 한국 대표단은 맞은편에서 고개를 숙이고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한국 수석 대표가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워싱턴에서 제 청구서를 봉투에 넣어 돌려보내며 이건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 하지만 이번에는 그 무표정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석 달 전에는 감정을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사람의 여유였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 앞에 서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석 달 전에는 한국 대표단이 서 있고 제가 앉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수석 대표가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셰퍼드 차관보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 담긴 무게감은 석 달 전 제가 내뱉었던 오만한 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앉았습니다. 석 달 전 같은 말을 제가 한국 대표단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앉으시죠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수석 대표가 말한 앉으시죠는 배려였습니다. 그 차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발언문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서 밤새 고치고 또 고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2년간 외교 협상에서 한 번도 손이 떨린 적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상대방 앞에서는. 제가 읽어야 할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산 부품 공급의 정상화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요청. 이 한 단어가 제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석 달 전에는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7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미군 철수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방산 부품 공급의 정상화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말을 뱉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어깨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것이 하나 내려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오만이라는 무게였을 겁니다. 한국 수석 대표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중동에 배치된 미군 4만 7천 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방공자산 가동률이 47%로 하락했으며 이란의 도발 가능성이 매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핵심 부품 없이는 미국 단독으로 이 상황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미국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을 외국 정부 앞에서 한 것은 제 32년 경력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은 항상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 없는 나라.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 믿음 위에 제 경력 전체를 세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자국의 대표 방공 무기인 패트리어트조차 제때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중동 패권을 지탱하는 방공망의 핵심 부품이 한국에서 오고 있었고 그 공급이 끊기는 순간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발언을 마쳤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셰퍼드 차관보님. 네, 석 달 전 이 자리에서 차관보님께서 우리 대표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미합 중국의 피와 돈 덕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전쟁에서 미국이 흘린 피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3만 6천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우리 땅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희생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70년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수석 대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를 이용해서 우리의 목줄을 줄여 하신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박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보릿고개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미국의 원조로 다시 일어섰고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시간에 미국의 청구서에 끌려다닐 나라가 아닙니다. 수석 대표가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산 부품 공급 재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제 가슴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안도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조건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합니다. 70억 달러 요구하는 철회하십시오. 당연한 조건이었습니다. 70억 달러 청구서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중단하십시오. 이것도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셋째, 수석 대표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하십시오.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한 조항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 저는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농축과 재처리. 이것은 사실상 핵무장의 기술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을 만들겠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확보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건들을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석 달 전에도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악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갑이 을에게 의례적으로 건네는 손이었죠. 하지만 이번 악수는 달랐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가 형광등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깃발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래도록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32년간 저는 한국을 미국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안보를 인질로 삼으면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나라. 청구서를 올리면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하는 나라.
미국의 허락 없이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나라.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미사일 체계를 독자 개발하여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실전에서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만들어 유럽 나토의 대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를 팔면서 고객국의 공군 생태계 전체를 한국식으로 재편하는 100년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군사, 무기 체계가 한국산 부품 없이는 단 한 달도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을 길들이려 했던 제가 결국 길들여진 것은 제 자신의 오만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관문. 이 관문을 지나면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저는 석 달 전에 온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보릿고개에서 시작하여 강대국의 횡포에 이를 악물고 일어선 나라. 미국의 기술 통제와 부품 단종이라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만들어낸 나라. 그리고 마침내 그 무기 체계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 자체를 뒤엎어 버린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천궁2도, FA-50도, 천무도 아니었습니다. 명절도 잊은 채 캄캄한 연구실과 매연 가득한 공장을 지켰던 엔지니어들. 핵심 기술을 주지 않겠다는 강대국의 횡포 앞에서도 이를 악물고 독자, 개발의 길을 걸었던 방산 노동자들. 그리고 외세의 협박에 벌벌 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운 이 나라의 국민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생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두려웠습니다. 아니, 두렵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경외. 그것이 맞는 표현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단지들은 3교대로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의 하늘을 지키는 천궁2가, 유럽의 대지를 호령하는 천무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영공을 수호하는 FA-50이 쉴 새 없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안보의 빈자리를 대한민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위대한 나라는 이제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자랑스러워할 때 대한민국은 더 강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